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유일한 단원이 돼 있네요. 꽤 오랫동안. 네, 제가 2호 단원 하려고요. 그런가요? 아직 네. 미남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남단 2호 3호죠. 썬킴은 지금 좀 바쁩니다. 네, 주말에요. 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부동산과 도로 얘기, 고속도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뜨거운 좀 얘기거리가 돼 있죠. 네. 사실 우리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은 네. 정부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한 좀 논란이 빚어지지 않게 할 모범 답안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래요? 그 모범 답안을 다 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몰라서 그런가요? 이제 모범 답안은 아니죠. 좀 다른 의지가 있다고밖에 안 보여요. 제게는.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좀 방식이요. 하나는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새로 변경한 안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네. 특히 변경한 안이 대통령 인척의 땅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원한대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모범 답안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해 당사자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안이죠. 네. 뭐 이게 우리랑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도로가 놓임으로써 또 네. 최종 결정권자의 인척으로서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득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헌납하겠다. 네. 이제까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이 2가지 모범 답안 중에 하나로 해결해 왔었어요. 네. 사회적 좀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거릴 만한. 네. 그런 대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여부에 어쨌든 간에. 근데 네. 좀 느닷없이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고속도로 사업을 그러면 안 해. 이제 이렇게 백지화. 돼버리니까 백지화 해버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하려면은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 이게 좀 정말 터무니없는 좀 어이없는 좀 반응이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건가요? 국책 사업이 네. 그렇게 뭐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장관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민이든 야당이든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인데. 그렇죠. 푸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아무튼 굉장히 해법이요.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전에 없어서. 전례도 없고 아마 이후에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정착이 된다면 모를까. 네. 이건 좀 정치적 좀 국정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네. 국민에 대한 도리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이걸 뭐 최근에 다시 보니까 주민투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럼 지역 주민들을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하하, 이 문제는 이 논란은 어떻게 될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제 역사에서 도로가 뭐 땅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또는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값이 비싸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행이 생긴 거는 사실 한 이제 100여 년 정도,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서울의 이제 대가들을 혹시 관심 있어서 가 보시면 큰 길가에 없어요. 옛날 대가라고 부르는 집들 뭐 이완 장군 집터 무슨 누구의 황희정승 집터니 이렇게 다 추하는데 골목 끝에 막다른 집에 큰 대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큰 길로 이어지는 골목 입구에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뭐 이런 좀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왜 그랬냐면
일단 이게 골목 단위가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예. 조선시대까지는. 예. 그리고 큰 길가에 접하는 건 시끄럽기만 하고 좋은 게 아니었죠. 네. 게다가 도둑이 들기도 쉽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큰 길가에는 주로 상업용 또는 이제 정부 관서 이런 것들이 들어섰고 예. 민가들은 안쪽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었고요. 뭐 또 그런 이제 대규모로 도로를 새로 닦는다든가 치도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별로 안 했고 우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이한 것이 넓은 도로를 잘 안 만들었어요. 네. 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수레도 많이 안 썼고 대신 지게가 발달한 그런 문화였던 네. 거죠. 근데 이제 이 도로가 또는 이제 교통로가 떼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경부 경의철도 속성공사 체제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아, 그래요? 이제 경부철도 주식회사는 이제 갑오개혁 직후에 일본인 이제 시부자와 에이지가 주도해서 일본인들이 만든 회사가 경부철도 부설권을 확보했고. 네. 경의철도는 원래 프랑스의 용동공사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에 부설권을 주었다가 공사를 안 하니까 대한제국 황실이 도로 환수해서 황실 내에 서북철도국이라는 것을 두고 직접 공사에 착수한 상태였었죠. 네. 그거를 일본군이 이제 강제로 다 빼앗아요, 부설권을. 이제 일본 시부자와의 측은 돈을 주고 사고 대한제국 황실의 부설권은 그냥 빼앗죠. 이 빼앗는 근거가 된 것이 1904년에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 이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러일 전쟁 중에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전략상 필요한 땅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 네. 아무런 보상 없이. 임의로 수용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이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에 따라서 철도 부설 부지하고 그다음에 철도 역사 부지를 어마어마하게 뺏어서 한 1,000만 평 이상을 빼앗아요. 예. 서울에서만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만 300만 평 정도를 이제 철도 및 철도 역사 부지로 빼앗아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서 뭐 거기다 다 철도를 놓은 건 아니고 이제 서울역이 좀 상당히 넓죠 원래. 예.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역시권이 굉장히 넓은데 예. 그 역사 부지 50만 평을 빼앗았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서 그 철도 역사 부지를 다시 일본의 동척이나 동양철식회사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주해온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화하죠. 근데 철도역이 생기면 여기가 화물 운송의 중심점이 되니까 지역 중심이 되니까 여기로 이제 상업 중심지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역이 생긴 다음에 이제 경성역이었죠 당시에 남대문 정거장이 생긴 다음에 이 한강변에 있었던 수많은 상업 근거지들이 그쪽으로 오르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아 올랐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는 논산 강경포가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였어요. 바다에 가깝고 강과 바다의 좀 교차점이니까. 근데 경부철도가 대전을 지나면서 대전이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고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상업적으로 별로 이렇게 볼 일 없었던 곳이 이제 상업 중심지로 확 지방 도시도 역이 생기고 역 주변에 그렇죠. 역전 그 앞에 큰 그 건물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됐죠.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의말로 헐값으로 받아봐서 몇십 배, 몇 100배씩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일본인들한테 몰아준 거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또 1910년대에는 또 일본인들이 구도시 특히 서울에서 예. 시구개수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확장 사업들을 해요. 예. 그때 을지로라든가 종로 이쪽에 좀 도폭이 넓어지고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서 길가에 있는 집들은 이제 바로 주로 상업 건물이 돼버리면서 네. 역시 또 부동산 값이 확 뛰죠. 아무튼 뭐 좀 불공평하고 이상한 거는 또 그때 다 시작됐네요. 그런 경험들을 해가면서 네. 이제 길가 집이 이게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죠. 도로가 확장되고 네. 또 도로에 그때 뭐 그렇게 되는구나 경험하게 된 거죠. 예. 이건 땅값이 오르는 게 좀 당연했던 것이고요. 이 땅값을 그러니까 도로의 노선을 좀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땅값을 좀 변동시키는 것이 하나의 좀 권력작용 또 그 권력작용에서 정경유착이라고 네. 흔히 부르는 이제 권력과 지주들과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일제강점기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도로 신장로 개수, 철도역 건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 좀
1930년대 이후에 굉장히 좀 흔해지는데 예. 또 하나는 신규 택지 개발들이 좀 진행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1920년경에 서울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됐었는데 1930년대 말 한 15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70만으로까지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시의 범위 확장되지만. 예. 근데 조선 시대에는 이제 서울 성벽 밖이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리고 예. 1914년에 일본이 신당동, 이거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신당동, 이태원, 아현동 이제 이런 데들이 공동묘지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묘지들을 다 개발해서 예. 택지로 개발해서 이제 하는데 이 택지 개발 과정에서 또 비리가 있어서 이제 4대 총독 야마니시 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이제 서울에서 묘지를 택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돈을 먹었다고 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유명한 야마니시 독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이 사건으로 이제 총독 자리에서 잘리는 유일한 이제 사례를 남기기도 했었죠. 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었어요. 예.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는 참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좀 그 특징을 만들었냐면 네. 국유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일본인 소유지들이 다 국유지가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농경지의 한 3분의 1 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일본인 소유였었고 임야는 뭐 70% 정도가 일본인 및 총독부 소유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승만 정권 때는 되게 적산불화라고 해서 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 네. 또 이제 농지개혁은 뭐 삼정부 상한 때문에 네. 전면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임야 이런 것들 일부가 이제 불화되면서 그 불화 과정에서 이른바 당시 쓰이던 말로 야바위라고 하는 것들 네.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불화받는 사람들 사이에 이면 거래가 하나의 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아, 그래서 그 단어가 많이 쓰였군요. 어떤 단어요? 야바위라는. 네. 네. 서로 뭐 짜고 하는 거죠. 짜고 네네, 하는 도박이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5.16 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임야가 예. 주로 군 출신 또는 군인 가족들 예. 에게 헐값으로 불화가 됐어요. 그때 예. 그때 땅 받은 사람들, 그때 기업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규모가 당시 많았어요. 이제 불화하는 규모 자체가 예. 보통 골프장 지을 정도의 규모들로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좀 그 부동산 좀 게다가 이 61년 쿠데타 난 직후에 이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당시로서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하는데 지금의 강남 지역을 서울시에 편입시켰어요.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 뭐 시흥군 이런 곳이었었는데 예. 느닷없이 서울시에 편입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이제 강남 개발을 안 했죠. 61년도에 편입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편입된 지역들에 상당히 많은 땅들이 군인들한테 넘어간 상태였었고 추후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막대한 이익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죠.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이제 큰 덩어리들 네. 국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질 않았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형태의 특혜들이 좀 많이 좀 거론됐죠.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렸죠. 가령 보면은 88 올림픽 유치한 다음에 전국의 도로 표지판을 올림픽 국제 기준에 맞게 교체한다고 해서 네. 전국 모든 도로 표지판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뭐 네. 4만 개인가 그런 사업도 있었고 예. 또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이제 휴게소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한두 개가 아니죠. 예, 땅 투기 정경유착 개발 비리를 먼저 정보를 먼저 알아서 투기하고 그때는요. 그래서 감옥에도 많이 가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많았죠. 예. 그러니까 강남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재 상식이 됐죠. 네. 그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 네. 서울시 건축과장을 불러서 네. 같이 헬기를 타고서 강남 상공을 돌면서 손가락으로 찍어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서울시 건축과장 했던 분은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예.
본인이 맡은 일은 그렇게 찍어준 땅을 사 모으는 거였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가방으로 한가득 돈을 주고 네. 저녁 때는 그걸 땅 문서로 바꿔서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 전달하는 게 자기 일이었는데 역시 그 후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했던 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학문을 손정목 교수라고 도시계획학 분야에 이제 대가셨죠. 역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 고향 친구이고 서울시에서는 자기 바로 전임자이기도 해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그 감시를 안 한다고 그래도 서류는 다 남겨놓지 않았겠느냐. 네. 어느 땅을 얼마에 사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넘겨줬는지 예. 그거 밝히고 가라. 그게 당신이 이 역사에 좀 빚을 갚고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끝까지 이제 안 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개발에 관해서는 그 흔한 백서 하나 지금 안 남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도를 그리고 그래서 도로선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공공시설 중요 시설들이 들어갈 자리라든가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주변 땅값이 뛰잖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팔아치우고 그때만 해도 뭐 부동산도 실명이 아니었고 네. 금융도 실명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됐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제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많은 이권들, 많은 욕망들이 거기에 좀 중첩되잖아요. 네. 도로선이 어디로 나갈 것이며 어디가 도로에 편입될 것이며 이 공사 결과 어디가 이제 도로변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저만 해도 좀 멀지 않은 한 20년쯤 전에 겪었던 일인데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겪은 일이죠. 제가 월드컵 경기장 가까운 동네 살아요. 예. 그 월드컵 경기장 지을 때 그 밑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됐어요. 예.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 문제 때문에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 주민들이 아주 그냥 사생결단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 확장할 거냐 서쪽으로 확장할 거냐 아니면 똑같이 나눠서 확장할 거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확장이 돼서 거기가 통행량이 많아지고 도로의 중심성이 높아지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은 땅값이 오르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집들은 그냥 보상비만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도로에 편입되는 집들 바로 뒷집들은 네. 그냥 골목집이었었는데 대로변 건물로 확 바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역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수많은 이권들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또는 이제 일정한 좀 사회적 합의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야말로 야바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어디다가 도로를 연결하면 뭐 어떻게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뭐 닥쳤던 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왔고 우리 현대사가 이런 도시개발 또는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벼락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층, 대통령 주변의 특혜옥은 왜 이렇게 계속 불거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노태우 씨가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5천억 비자금 만들었다가 이제 들켰잖아요. 네. 그 정도 규모를 이제 만들어서 들킨 사례는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사자방 관련해서 네. 이제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정축제를 했다라는 의혹은 있었지만 많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비자금 관련된 수사는 네.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네. 개인과 관련해서는 노태우 이후 없었던 일이죠. 그 측근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저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뭐 돈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 받았다 그래가지고 수사받은 적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 또는 국가적 규모의 토건 사업과 관련해서 친인척이 걸려든 사례는 거의 이제 90년대 초반 이후에 없네요. 30년 만에 좀 나온 얘기라서 이게 좀 놀랍다. 그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반응도 놀랍다. 대처도 이 문제가 이제 논란거리가 된 다음에는 논란을 가라앉히는 좀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또 그런 좀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은 없고 예. 해명도 없고 그냥 이제 괴담이다. 네. 이런 얘기를 몰아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역사 속에서 좀 배워야 될 텐데
7415님께서 충북 음성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좀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는데 남편이 인삼밭 둘러보러 가서 아직 안 들어와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비가 얼른 그치기만 기도합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939님 익산입니다. 비로 인해서 곳곳 통제됐습니다. 5010님 음성에서 청주까지 출퇴근하는 70대 요양사인데요. 지금 증평 지나가는데 굵은 비 장대같이 내립니다. 경북 영주시 예천군에서도 홍수주의보 발령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이렇게 만나시면요.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은 가지 마시고요. 인근 주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KBS 1라디오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각지의 피해 상황도 알려주시면 수시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애국민함단 전우용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